미 제국주의에 맞서서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그 어떤 연합 훈련의 모습이 중국 주도로 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훈의 경제한방입니다. 이 최근 북한과 러시아 간 관계가 군사적으로 밀접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면서 중국까지 여기에 동참하면서 북중러 3국 어떤 군사적 연대감 또는 경제 동맹 이런 것들이 앞으로 진짜 이루어질까? 그게 또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러 가지 관심들이 많은데요. 한국국방연구원 두준호 박사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 북중러 삼각동맹. 근데 러시아에게 북한이 핵심적인 나라였냐? 지금까지 봤을 때 최근 상황을 보면 그게 냉전 때랑은 좀 다르게 좀 거리도 좀 멀었던 것 같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북한과 러시아는 여러 가지 역사의 굴곡마다 부침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확하게 북한 정권의 기원은 결국은 소련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대입니다. 김일성 전 주석도 소련군의 88 독립여단에서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지금 과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때 이렇게 방문했던 그런 하바롭스크에서 활동을 했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도 그 하바롭스크에서 태어났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러한 김일성 전 주석을 당시 소련 태평양 함대의 뿌가초프 함을 타고 원산으로 이제 1945년에 이렇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북한 정권이 탄생을 했기 때문에 소련과 지금의 러시아와 북한은 긴 역사적인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고요. 1961년에 이제 당시에 소련과 북한 간의 우호 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맹 조약인 것이죠. 그래서 그 일항을 살펴보면 이제 무력 침공과 같은 전쟁 상태가 발생하게 되면 지체 없이 쌍방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양국 간의 일종의 이제 동맹 관계를 이렇게 가져왔고 오늘날로 치면은 소련은 당시에 북한에 확장 억제를 제공해주면서 동맹 보장 조치를 이행을 해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탈냉전을 거치고 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또 한국이 북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한소 수교가 1990년에 이루어지고 또 1994년에 모스크바에서 한러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면서 당시 엘친 대통령은 1961년 일종의 북러 군사동맹 조약의 파기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제 부침이 있다가 푸틴 대통령이 2000년도에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7월 달 정도에 북한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 1961년에 동맹 조약만큼은 아니지만 북러 간의 친선 선림 및 협조에 관한 이제 조약을 다시 이렇게 체결을 함으로써 그동안에 소원했던 북한과 러시아 간의 관계를 좀 일부 회복하고 남한과 북한 지역에 등거리 이런 외교를 하면서 나름대로 러시아도 좀 실용 외교를 추구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좀 북한하고 이 러시아가 이제 긴밀하게 좀 뭔가 협조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현재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제 등거리를 넘어선 건가요? 그러면? 네, 이제는 등거리가 아니고 사실상 북러가 과거에 동맹 조약인 1961년 체결됐던 우호협력 및 상호 원조 조약을 당장 복원시키진 못하겠지만 그런 정도로 가기 위해서 심리적으로 그런 동맹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좀 지난 북러 정상회담의 의미를 한 줄로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북한과 러시아는 실질적으로 군사협력 그리고 군사기술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지난 북러 정상회담에서 이제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수준과 범위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협력 그리고 군사기술협력을 해나갈 것인가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이미 러시아에 무기와 탄약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앞으로도 제재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러시아를 북한이 돕겠다고 선언을 하고 미 제국주의에 맞서서 북한은 러시아와 함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천명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북러 협력은 정말 이제 앞으로 이렇게 좀 획기적인 관계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북러 협력까지 갈 거냐, 여기에 중국이 낄 거냐, 그래서 북중러 연대로 갈 거냐, 여러 가지 견해가 많습니다. 근데 중국이 묘한 입장을 보이니까 이게 어쨌든 유럽 시장도 공략해야 되는 네. 중국. 또 그리고 멕시코 통해서 그래도 미국하고 아직은 뭐 또 수출도 하고 또 애플 공장이 잔뜩 와 있고 뭐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중국이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고, 아니다, 결국은 북중러가 이렇게 합력하게 될 거다. 네.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북러의 관계 긴밀화를 바라보는 중국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속내는 두 가지 정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불편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뭐 중국 내부의 그런 문제들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연내 그래도 경제 성장률 5%까지 이렇게 좀 달성시켜서 중국이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경제 도전 요인들을 좀 해소하고자 하는데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미국이 뭐 디커플링이 아니고 디리스킹을 하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선회하니까 중국도 이제 그에 화답을 해서 노력을 하는 과정으로 보이는데, 하필 그 과정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강성 협력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조금 이것들이 이제 불편한 것이고요. 그래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국의 입장은 무엇이냐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 간의 문제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약간 북중러가 함께 묶이지 않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 밀착을 바라보는 중국의 불편한 혹은 복잡한 속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북중러에서 일단 북한 빼고 그동안 중국과 러시아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지상에서, 해상에서, 공중에서 연합훈련들을 그야말로 성실하게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 간의 이런 그 어떤 연합훈련의 모습이 이제 제가 이렇게 느끼기에는 중국 주도로 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러시아는 대략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최소 30%에서 40%의 병력, 장비 포함해서 군사력이 지금 감소가 됐기 때문에 과거만큼 온전한 전투력으로 중국과 인태 지역에서 연합훈련을 하는데 크게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인태 지역에서 중국이 주도하고 러시아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좀 중국을 따라가는 듯한 이런 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보여질 중러 간의 연합훈련의 모습은 결국 중국이 주도권을 갖겠다는 의미이고, 그것은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인 방법인데, 굳이 북한이 이 북중러 플랫폼 안에 들어와서 같이 연합훈련을 해서 능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북러의 능력을 더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북한도 핵을 보유한 국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이런 측면에서 북러의 긴밀화가 절대 중국에게도 군사적 관점에서 마이너스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뭐 외신이나 우리 국내 언론을 보면 중국이 북한에 보내는 어떤 그 외교 사절의 급을 낮췄다. 이건 뭔가 미국 눈치 보는 거 아니냐, 뭐 유럽 눈치 본다, 뭐 배터리 팔아먹어야 되니까,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이제 중국 그 부총리급이 전승절도 참석하고 이번에 또 구구절에도 이렇게 참석을 한 모습을 봤는데요. 뭐 과거 70년 때는 리잔수 당시 서열 3위가 5년 전에는 참석을 했는데, 이번에는 부총리급을 보낸 것이 미국의 디리스킹에 호응하기 위한 또 중국의 화답 형식이 아니냐, 또 그럼으로써 북러 간에 너무 가까워지는 것들을 또 견제하기 위한 이런 방법이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나름대로 지금 중국도 굉장히 좀 내부적으로 복잡하고 뭐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표를 앞두고 이런 부총리급을 보낸 것도 저는 나름대로 북한에 좀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북중러 삼각 협력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뭐 한계가 좀 있을까요? 아니면 생각보다 밀착되면서 어쨌든 이 세계 질서에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제 북중러가 어떠한 형태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제 이 방향성이 좀 관심 대상인데요. 일단 먼저 군사 협력 차원에서 당장 북중러가 원팀을 이루어서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가시적인 모습을 취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좀 적지 않은 뭐 기술적인 이런 문제들이 좀 있어 보이고요. 또 북중러 3자 간의 충분한 또 합의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중국이 지금 너무 정신이 없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도 평화적으로 잘 맞춰야 되고, 또 그것이 끝날 즈음에서 또 제3의 1대1로 포럼도 성공적으로 또
개최를 해야 되죠. 아마 1대1로 포럼에 역대급 외빈들이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또 그런 9월달, 10월달에 앞으로의 그런 시간표들을 봤을 때는 굳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긴장감을 조성을 해서 주변국에 위협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 내부적으로 이러한 굵직한 국제 행사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라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당분간은 중국 내부적인 문제에 좀 집중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아마 그 시간을 이용해서 북한과 러시아는 보다 더 강력하게 결속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의 방북을 요청을 했습니다. 또 크렘린궁도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줬고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이제 9월, 10월의 이런 모습들은 앞으로 푸틴 대통령도 이 1대1로 포럼에 중국 베이징의 1대1로 포럼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3월 달에 시진핑 주석이 3년임 확정 이후에 최초 순방지로 또 모스크바를 택했고 국빈 방문을 갔다 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화답 형식으로라도 그리고 앞으로의 미국의 인태 전략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 정상 간의 이런 협력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푸틴 대통령이 1대1로 포럼에 참석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표들을 봤을 때는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만약에 1대1로 포럼에 또 참석을 하게 된다면 비록 군사적인 관점은 아니겠지만 북중러가 이렇게 한번 한 자리에 모여서 나름대로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또 그것에 바탕을 둬서 앞으로 북중러 협력을 좀 해나가는 이런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한 1대1로 포럼 계기에 푸틴 대통령이 참석을 하고 북한이 가깝기 때문에 일종의 연계 방문을 함으로써 평양을 방문할 가능성도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바스토치니 기지를 방문함으로써 러시아를 방문했고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방문함으로써 북한과 러시아 간에도 정상 간의 셔틀 외교를 복원해서 북한과 러시아 간에 동결되었던 그 협력을 발빠른 속도로 복원시켜 나가고 각급 수준에서 이 협력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아마 작업을 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궁금한 건 이제 중국의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태도인데 어쨌든 뭐 러시아 경제적 뒷배를 하고 있는 동 뭐 이거 어쨌든 뒤로는 뭘 하더라도 겉으로는 어쨌든 중국은 우크라이나전에서 자신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항상 나와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이제 우크라이나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뭐 태도가 바뀌거나 하는 게 있을까요? 어떨까요? 일단 중국은 간접적으로 러시아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리적인 수단을 통해서 러시아를 지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강력한 영향력을 이용해서 러시아에 특히 관련된 제재라든지 심지어 북한 관련된 제재 다 공조를 해서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런 상태이고요. 동시에 그러니까 전쟁 1주년을 즈음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중국 입장문을 발표함으로써 나름대로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지만 그 효과가 뭐 그닥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개최가 되었는데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목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이 브릭스 플랫폼을 새롭게 신규 6개국을 수용을 함으로써 내년부터는 브릭스 플러스 알파 그래서 11개국 체제로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고 그 최초 의장국이 러시아입니다. 어쨌든 이런 측면을 보면 시진핑 주석도 결국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해서 미국 중심의 일국주의를 좀 대응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 또 그러기 위해서는 브릭스 플러스 알파를 양적으로 좀 팽창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G7 체제에 대응을 해야 된다는 명확한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정치적으로 또 외교적으로는 러시아를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하고 북한의 관계가 궁금해지는데 이제 내년에 대선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대선에 트럼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다 보니까 미국하고의 북한 관계는 과연 물 건너간 건지 미국의 대선 지형에 따라 또 이게 또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건지들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나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워딩 그 자체로만 봤을 때는 미국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미국은 맞서서 싸워야 될 러시아가 성전을 해서 이겨야 될 마치 그런 대상으로 묘사가 되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그 당분간이라 하면 최소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는 미국과의 어떤 대화 국면은 쉽게 이렇게 조성이 되지 않으리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런 어떤 여론을 묻는 조사가 이렇게 공개가 되었는데 민주당을 지지하는 측과 그리고 공화당을 지지하는 측 양측 모두에서
부정적인 여론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들이 결국은 시간이 갈수록 결국은 대통령 선거 공약에 이제 반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런 흐름들이 또 다소간에 지금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이런 서방 30개국들의 어떤 결속력, 무기지원 결속력 이런 부분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전망도 해봅니다. 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궁금함도 들어요.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니 트럼프 전 대통령만 다시 돌아오면 지원 끝나고 우리가 훨씬 유리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것이 러시아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 관여할 수 있다. 개입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런 미국의 여러 의혹들이 있었고요. 뭐 사이버 공격이라든지 어떤 뭐 선거 개입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정치 공작을 할 거라고 하는 이런 이제 뭐 정보들에 대해서 미국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리더십을 잡게 되면 수십 시간 안에 이 전쟁을 종결시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공언을 해왔기 때문에 종결시키는 방식이 이게 참 그래서 종결시키는 이제 방법은 어떤 평화적인 대화를 통해서 수십 시간에 종결시키기보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무기 지원을 획기적으로 줄여서 뭐 그러한 방법으로 전쟁 종결을 좀 이렇게 의도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어쨌든 한국과 러시아 관계도 좀 짚어보고 싶은데요. 이게 정말 흥미를 넘어서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해석이 잘 안 됐던 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 약간 우려도 되고 이게 무슨 말인가. 러시아 정부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서 한국 정부 측의 세부 사항을 제공하겠다. 이게 도대체 왜 나온 겁니까?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다는 둥 뭐 그래도 한국하고의 어떤 좀 러시아가 좀 그래도 끈을 놓은 건 아닌 거 아니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던데 어떻게 이걸 해석하셨습니까? 이게 이제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이 이렇게 이제 기자들에게 동방경제 포럼이 열렸던 그곳에서 이렇게 했던 워딩인데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나서 비록 한국을 비우호 국가 리스트에 올려놨지만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구나. 어쨌든 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또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도 예의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뭐 최소한의 예의 혹은 앞으로도 대화 상대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그들의 뭐 생각을 좀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한러 관계가 앞으로 참 어떻게 이걸 해야 되나 이 관리가 참 어려운 상황이 되는데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는 엄청난 수출 시장이기도 했고 그래도 뭐 러시아 입장에서 상당히 수입 비중이 컸죠. 뭐 우리 경제 대비 몰라도 러시아 비중에서 상당히 컸던 것 같고 또 이게 점점 자원하고 식량이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와 이게 러시아가 자원하고 어쨌든 식량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러시아하고의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대립 관계로 가져가는 게 맞는 건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어쨌든 국제 정의 뭐 이런 시각에서는 분명히 그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경제적 측면에서는 또 이게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 보시는지가 참 궁금한데요. 네, 아마 우리 정부도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한러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과제가 더욱 저는 어려워졌 상황이 됐다. 먼저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지금 북러 간에 어쨌든 협력이 강화되고 있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국제사회의 연대에서 우크라이나의 회복과 재건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러시아 간의 어떤 획기적인 관계 개선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재로서는 저는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긴밀해지고 그것이 이제 동해 지역에서 또 공중에서 어떤 군사 훈련의 형태로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도 그런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발적인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한국과 러시아 간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기관리 시스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고민들, 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러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북한 재래식 무기들이 만약에 러시아의 첨단 기술의 옷을 입게 되면 저는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북한의 능력이 진화적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것은 또 한국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동맹에 대한 위협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북 억제력을 또 갖춰 나가야 되는 그런 또 우리 과제가 남아 있고 북중러가 연대하지 않도록 또 한중 관계를 또 개선시켜 나가고
어떤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또 추구하는 모습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북한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졌을 때 중국과 러시아도 다 사인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북한이 완전히 고립돼 있어서 우리 입장에서 그게 뭐 어쨌든 북한하고 뭔가 대화하는데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었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북한이 지금 그걸 이용해서 좀 뚫고 나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이 정세에선. 예, 정확하게 짚어주셨고요. 이제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변화된 어떤 글로벌 안보 환경에 북한은 전략적으로 편승하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각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변화된 국제 질서의 최대 수혜자는 북한이다라는 이런 이제 평가도 있는데요. 북한을 견인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식량도 주고 에너지도 주고 첨단 기술도 줌으로써 확고하게 북한으로부터의 외교적 지지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또 앞으로도 일부 기술들을 이전함으로써 북한의 군사력 건설에도 도움을 줄 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현재의 상황을 전략적으로 그 어떤 실익을 극대화시키려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박종훈의 경제한방 중국과 러시아, 북한 세 나라의 공조 가능성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제 지정학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장까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두준여 박사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종훈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